네, 2025년 10월 16일 뉴스센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란이고요. 오늘도 뉴스를 쉽게 풀어주실 두 분, 단풍님과 토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긴긴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정말 다른 해보와 달리 좀 정말 길었는데요. 토토님과 단풍님,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먼저 단풍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죠. 저는 가족들과 맛있는 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는지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저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고기를 좋아해서 어. 육해공 다 가리지 않고 먹었던 것 육해공. 같습니다. 네. 새도 드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토토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본가에 다녀왔는데 한 열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과식과 음주를 했습니다. 과식과 음주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또 이 가무가 합해진다면 음주 가무까지 하면 이제 추석에 네. 3일째인데 그럼요. 혹시 노래방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노래방 아주 좋아합니다. 애창곡이 있다면? 애창곡 유나 노래 한번 좀 메들리로 한번 돌아주고. 그쵸. 해성 한번 또 가지고 네. 비밀번호 486 가지고 네, 또 어른들이 또 이제 또 남행열차 한번 또 불러주고 그게 그럼요. 추석의 노래방 이제 네, 마무리인데 네. 두 분 다 즐거운 추석이셨다니 참 다행인 것 같은데 저도 추석 때 진짜 바빴어요. 이때 외가친가를 이번에 좀 다녀오느냐고 여러모로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가족과 함께해서 좀 보람 있고 뜻깊은 추석 연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연휴지만은 이제 연휴 전부터 그 심각한 뉴스가 이제 회자되기도 했는데요. 다름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속출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4일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납치됐다고 신고된 사람 중 80명이 사실상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한인회장에 의하면 구출한 피해자만 6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대체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풍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취업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청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을 미끼로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를 입국한 피해자들은 여권을 뺏긴 채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같은 범죄에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고문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끔찍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싶은데요. 무엇보다 피해자가 6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망자도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 사망한 피해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먼저 이 피해자는 예천군 출신 20대 박모 씨였습니다. 박모 씨는 현지 박람회에 가겠다며 7월 17일 캄보디아에 갔지만 이 역시 중국인들이 벌인 사기였습니다. 8월 11일 국내 유인책 홍모 씨를 체포했고 뒤이어 중국인 용의자 3명은 현지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8월 8일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사인은 고문으로 생긴 통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특히 이런 캄보디아가 사기 범죄가 온상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특히 이 범죄단지라는 개념이 뉴스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범죄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범죄단지는 주로 동남아시아에 존재하는데요. 주로 온라인 및 해외 사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범죄 조직의 거점 시설입니다. 겉으로는 카지노 같은 관광단지나 산업단지로 위장했습니다. 캄보디아 카지노 기반 산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카지노 수익이 급감했잖아요. 이때 자본이 빠지면서 범죄 조직이 이곳을 개조해 범죄단지로 만든 겁니다. 이들은 특히 한국인 대상 범죄를 위해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했습니다. 유튜브 광고나 SNS 등에서 고수익 투자 모델, 고액 아르바이트, 호캉스 하면서 하는 일이라면서 조직원을 모집한 거죠. 네, 범죄단지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지만 이렇게 한국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보도가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이제 10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서야 이제 뉴스에서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데요. 그동안 정부나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뭐 했는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캄보디아 대사였던 박정욱 대사가 올해 7월 2임을 끝으로 현재 캄보디아 대사는 공석입니다. 현지에서 상황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상황을 방치시킨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캄보디아를 포함해 43곳이 대사나 총영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늑장 대응은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죠? 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최근 집중적으로 중대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대사관과 외교부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고 또 한정혜 정책위의장 또한 박정욱 당시 캄보디아 대사가 2023년 1월 발령 이후 제일 열심히 한 건 공적 개발 원조였고 경찰청장 방문은 한 번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녹음 일자가 10월 15일인데 방금 들어온 뉴스에도 캄보디아 인근 베트남 국경에서 30대 한국인 여성 숨진 채 발견 이런 식으로 속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도 이 피해자가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만큼 네,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조속히 집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토님, 어떤 뉴스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소방관 자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A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사망 2달 전 참사 트라우마를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인사혁신처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참사를 두 눈으로 목격해야 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소방공무원, 소방관 참 불철주야로 우리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현장을 마다 않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토토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듣고 보니까 참 이 납득이 안 됩니다. PTSD로 고생한 소방관인데 이분들에게 요양 신청을 했는데 이게 불승인됐다니까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고인의 이야기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사 현장에서 고생하신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요양 신청이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A씨의 불승인 이유에 대해서 인사혁신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2년 뒤에 초진을 받았고 개인적 사유가 우사하게 나타나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PTS 환자의 10% 정도는 6개월 뒤에 지연성 발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환경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복합 트라우마를 겪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일단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이 소방관 분들께서 많이들 겪고 계실 텐데 이 PTSD가 이제 질병 기준에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포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승인이 났던 이유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공무상재해심사위원회에서 찾기도 했는데요. 먼저 공무상재해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에게만 위원 위촉 권한이 있고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심사위원 84명 중에 10명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용 의원은 특정 위원들만 참석하다 보니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인사혁신처가 위원들의 균형 잡힌 참석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많은 소방관들이 이런 PTSD를 겪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소방공무원의 정신질환 공상 불승인율은 24.4%로 신체질환 13.7% 대비 2배 정도 높습니다. 왜 이렇게 불승인율이 높은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공상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상이란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 질병을 의미합니다. 공상이 인정이 되면 요양 치료비 지원, 재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앞서 용해인 의원이 지적한 원인도 있겠지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소방지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인과성과 업무 관련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를 신청 대상자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 당시에는 많은 국민의 지지도 있었고 무엇보다 소방관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참 강했었는데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은 이제 지금도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앓고 있을까 봐 걱정이 듭니다. 마음건강 진료비 요청 건수는 예년에 비해 수백 건이 늘어 8,359건이었습니다. 이 중 325건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5억 6천만 원에 고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죠. 하지만 내년 예산도 동결입니다. 그런데 2022년 자살한 소방 공무원은 21명으로 10만 명당 자살 인원을 계산해보면 31.5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해 일반 국민 평균 자살 인원이 25.2명으로 봤을 때 크게 웃도는 수치인 거죠. 심리상담과 진료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사업 중 하나인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천여 건에서 2024년 8만 건 조금 안 되는 수치로 최근 5년간 65%가 급증했습니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치료 상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이 이 수요를 뒷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임용과 재산을 구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지원을 못할 망정 오히려 자살 인원을 방치하는 것 같아서 참 애통한 심정이 드는데요. 정부가 소방관들에 대한 관심을 앞으로도 더욱더 가지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뉴스가 3개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좀 하나 남았는데요. 마지막 아이템, 이번에 단풍님이 준비하셨죠? 네, 마지막 뉴스는 E&D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3일인데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시한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E&D 이니셔티브의 E는 익스체인지 교류, N은 노멀리제이션, 관계 정상화, D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비핵화를 뜻하는데요. 우선 남북 교류부터 시작해 관계 정상화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비핵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3단계 로드맵입니다. 네, E&D 이니셔티브,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렇게 3단계 로드맵인데 특히 저는 이 비핵화 가장 마지막에 둔 게 눈에 띕니다. 이 북한이 과연 이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려고 할지 이게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상태에 대한 합의 없이 대화 재개 자체만을 서두르다 보면 이 비핵화로 향하는 방향성을 잃게 된다는 건데요.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 뒤 비핵화를 유도하는 방식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채 외교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이런 선보상 후조치 방식이 실패로 끝났는데요.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종 상태가 비핵화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류가 이뤄지려면 제재가 완화돼야 하고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수교하는 건 곧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보상을 챙긴 뒤에 북한이 핵 개발에 다시 나선다면 그때 제어할 수단은 마땅치 않아 보이죠. 네, 결국에 변수는 핵이고 그리고 그 관건은 당사자인 북한이 이 구상에 합의하느냐 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의 반응은 좀 냉소적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연설 이틀 전에 21일이었죠.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핵화 협상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 한국에 대해서는 이 마주 앉을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강경하게 적대적 두국가론을 펼치고 있는데 이 발언만 놓고 본다면은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한 교류 이거는 좀 나설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언급한 이 교류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류, 그러니까 경제 교류는 국가 제재 해제 없이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이 상황에서 제재를 풀어주는 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END에 대해서도 저도 좀 반신반의인데, 정부 내에서도 이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주파와 동맹파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두 성향의 인사들이 이렇게 또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정부 출범 초에 이 외교안보 라인에 입장차가 다른 동맹파와 자주파를 동시에 기용했습니다. 이 동맹파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동맹을 좀 고려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고, 자주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외교라든지 이런 남북 관계를 자주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렇게 두 성향이 동시에 기용이 되다 보니까 좀 충돌이라기보다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동맹파 인사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자주파 인사로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 보통 이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파 인사와 동맹파 인사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견이 다른가요? 네, 먼저 이 END 이니셔티브는 통일부가 제안한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려서 사실상 북핵 용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동맹파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새 요소 간, 이 END 새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자주파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세 가지 중 맨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대화고 교류라며 남북 교류 정상화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두고도 명확한 입장차가 드러납니다. 정 장관은 선제적 복원을 강조했지만 위 실장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신중한 복원을 주장했습니다.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정 장관은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실장은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네, 두 국가론 가지고도 이렇게 자주파와 동맹파의 이제 생각 차이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도 이렇게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정부였나요? 몇 년 전에 남북 연락사무소도 이제 북한에서 자의적으로 폭발을 하기도 했고, 또 최근까지도 오물풍선이 있었던 만큼 이런 군사합의에 있어서도 좀 상반된 시각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저희가 햇볕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남한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또 다양한 물자와 지원을 보냈지만은 결과적으로 비핵화는 성공하지 못했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 해보자라는 의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달 31일에 열리는 경주 에이펙이 이제 또 계기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 혹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회담 장소는 판문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근데 관건은 우리 정부의 역할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번 북미 접촉 가능성을 두고 직접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 있는 기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을 페이스메이커에 비유한 것처럼 직접 중재자가 되기보다는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코리아 패싱도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세대와 흐름을 선도하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철저히 대비하는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센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수고해주신 단풍님과 토토님 감사합니다.